둔내 IC부터 특정 구간까지만 한번 오늘도 영상 기록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이 길이 이제 여기서 봉평 둔내에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서 반대로 올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둔내 IC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국도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저 멀리 있는 영동고속도로, 맞죠? 영동고속도로가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은 저희 집 나무 심어주셨던 주경 사장님. 이 평창은 겨울이 길어서 거의 한 4월이나 가까워져야 이제 조경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거의 오기 시작하는 12월부터는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개점 유업 하신다고. 네, 저도 좀 완성된 나무를 처음부터 바로 해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하다가 상의를 드려서 그냥 묘목을 많이 심어서 그거를 제가 직접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자라가는 모습도 관찰하고, 그게 이제 가성비도 좋겠더라고요. 완전히 완결된 집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이제 묘목을 심고 걔를 또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또 자라는 특성을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전원생활에 가성비 좋은 즐거움일 수 있으니까. 국도로 가다 보면은 방금 반대편에서 지나갔지만 이렇게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길은 제가 이제 서울 가는 길은 이제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한 형태의 도로들은 아니어서 그런지 로드바이크 자전거를 만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반대로 이런 길이 이제 오토바이가 다니기 좋은가 봐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는 길에 자주 만납니다. 웬만하면은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자 라는 주의인데, 유일하게 안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마약, 당연히 손도 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입니다. 중학교 때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그게 너무 머릿속에 각인이 세게 돼서, 오토바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리스크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10대, 어릴 때랑 10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게, 그때 각인된 어떤 무언가들이 평생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나쁜 일이 있었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거는 죽인다. 나쁜 일이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꼭 좋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경험하다 보면 약 5km 직진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길로 오기 싫은 이제 그 구간입니다. 황제라는 어떤 그 언덕에 형성된 국도인데, 경사나 커브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빡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원주 가는
되게 중요한 국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엄청난 폭설이 온다고 해도 뭐 그랬을 때 여기가 눈이 많이 와서 뭐 제설이 안 돼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길이기는 해서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을 싫어하는 이유가 언덕이고 계속 이렇게 꾸불꾸불 가잖아요. 연비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서 주유를 하고 뭐 나중에 가는 길에 뭐 보이면은 이제 제가 그냥 알게 된 개인적인 포인트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언덕이 시작되는 길이 오기 전까지는 뭐 잘 운전해서 오면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연비가 거의 21km까지 나와요. 뭐 이런 국도길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특이한 구간 몇 개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 구간에 있는 신호도 사실 초록불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국도는 일반적으로 보통 마을길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이지만 평균 60에서 그리고 이제 80 정도 제한 속도를 갔는데, 그 속도 맞춰서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은 딱 이런 그 꾸불꾸불한 구간 올라오기 전까지는 연비가 21까지도 찍혀요. 근데 이 짧은 몇 킬로 안 되는 구간 산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냥 푹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평창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길로 쭉 올라오다가 거의 내리막을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갈 때는 반대예요. 이쪽에서 갈 때는 잘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꼬불꼬불하다는 단점만 있는 거지, 뭐 내리막을 하기 때문에 뭐 엑셀 안 밟아도 쭉 브레이크만 잘 해주면은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르막 시작, 거의 이제 꼬불꼬불 시작 구간이거든요. 반대쪽에서 올 때는 여기 오면은 이제 뭐 좀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연비 툭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우, 내가 혼자만 여기가 저기 여기서 지붕 잠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도 꽤 절경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길이 이래서 그렇지 뭐 서울 쪽으로 국도 이용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게 싫다 그러면은 반대로 둔내아이시 쪽 나가가지고 나가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별장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가 되게 프라이빗하게 뭐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면 이 정도, 제가 한번 지목은 지적 변경도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사실 건축 승인이 나오는 땅이 많이 없거든요. 저기 마을길 아스콘도로도 있고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 아래 필지는 뭐 거래만 할 수 있는 땅이 있으시다면 꽤 건축이 가능하고, 여기 운전길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실개천 같이 흐르는 계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면 여기 나의 펜션, 로엔그린이라는 펜션이네요. 저렇게 개발해서 꽤 오래된 업력이 있어 보이는 펜션인데,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저기 마을이 있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시골에 오면서 알아봐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면 농업인 자격,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계속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조건들이 매년마다 갱신될 때 완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물론 계속해서 그런 것들 생산해야 한다는 어떤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농업인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습니다. 네, 그냥 가장 심플한 메인 기준 자체가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32평 이상을 노지 경작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기본 기준인데, 이제 요거를 다른 좀 더 버섯이라든지 좀 다른 형태의 하우스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한 100평이었나 150평이었나 정도의 기준으로 비닐하우스를 해서 진행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재배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좀 독특한 게 무슨 창고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콩나물이 되게 빨리빨리 잘 자라니까 콩나물은 15평인가? 정도밖에 안 돼도 어쨌든 그런 창고 건축물 구역에서 15평 정도를 경작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농업계형체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로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콩나물을 15평이나 키우면 진짜 열심히 팔지 않는 이상 아무리 콩나물 해장국을 좋아해도 자체 소화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런 자격을 얻게 되면은 국민연금, 최근에 여야가 이 와중에도 제 입장에서 졸속 합의로 보여요. 각자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 합의하면서 했던 것들.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나 약간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리한 혜택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영체를 등록한 지 이제 말이 많은 이제 것 중에 하나인데,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지나고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매년 초에 저희도 군청이나 면사무소 가면은 계속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농업의 자격을 따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산된 것들을 무조건 100% 바로바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 냉장 냉동 창고 이런 부분들도 일부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비닐하우스 당연히 지원 받을 수 있고, 근데 꼭 땅을 이제 구입을 안 해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농지은행이라는 거에 등록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동네 이장이라든지 짬짬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현금으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소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동네에도 노지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땅 빌려달라 라고 하는데 좀 서로 간에 그냥 사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농지은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겼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이 만약에 있다면은 농지은행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내 땅이어도 누가 내 땅 위에다가 뭘 심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심은 작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권은 사실 심은 사람한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할 때 상식 중에 하나가 다년생 작물,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삼 같은 것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6, 7년 정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인삼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그걸로 밀어내고서 내가 쓰려 그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농산물에 대해서가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편이 땅 주인 편이 아니라 농산물을 갖고 있는 사람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부터 거래를 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일반 거래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치우고 한다. 또는 본인이 못 치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모든 소유권을 같이 양도한다 라는 것들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넣으셔야지, 그거 빼먹으셨다가 바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잠깐 샜지만, 이런 생산함에 있어서 그런 공익직불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산했을 때 농업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닐지라도 어차피 내려왔으면 그런 것도 할 겸 진행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전이 있다면
농지은행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땅을 빌리시려는 분이 있다면 그 분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상호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숫자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개념상으로 농지은행에 등록된 거가 무조건 필수 조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거래하다 보면은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지를 이제 경매로 나오거나 사실 토지 경매가 가장 어려운 경매에 속하거든요. 왜냐면 잘못 물렸다간 사실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경락자금 대출 이런 것들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나 주택에서나 이런 게 공동주택에서나 그런 게 나오는 거지 토지에는 경락자금 대출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땅은 어쨌든 간 농지 같은 것들 시골은 뭐 기본적으로 2회 유찰 기본 뭐 진짜 가치 없다 그러면 3, 4회 유찰되는 거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절반가 이하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한 거의 뭐 10억 정도 막 매입을 하신 다음에 그게 자기가 조건이 됐을 경우에 농지연금 전환 신청을 해서 왜냐면 나는 경매로 예를 들면 10억 정도를 사버렸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2, 30억 정도 시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농지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뭐 농업을 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큰 플랜테이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구조상은 좀 쉽진 않겠으나 그래도 좀 최소한 있는 땅이라도 절대 농지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국가가 좀 진짜 중장기 대계로 하나씩 매입을 하면서 매입을 하던 아니면은 일괄 소유권을 이제 임대 형태로만 할 수 있게 뭔가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농업을 내가 직접 농업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규모 있게 접근을 해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좀 농업 체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노지 재배 같은 걸로 해서 먹고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분석하신 전문가분이 분석하신 걸 보니까 벼농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BEP를 맞출 수 있는 경작 규모가 6만 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규모로서는 농사를 짓고 해야 좀 가처분 이익도 남고 수익성도 있는 구조고 이거를 좀 괜찮은 수익성이 있는 밭작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6,000평에서 1만 평 정도 수준에서 경작을 해야 이제 사업이나 어떤 생계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5만원 평당 5만원짜리 절대 농지라 그래도 만약에 10,000평을 살라 그러면 5억이에요. 5억. 그리고 뭐 5억만 되겠습니까? 취득세 들죠. 또 그 정도 땅 갖고 있으면은 또 세금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쨌든 공시지가는 어마어마하게 낮기 때문에 뭐 실제로 평당 금액 대비해서도 보통 이제 뭐 시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기준은 시가는 뭐 시장 마음이지만 뭐 저희 동네 기준으로 봤을 때 임야는 공시지가가 평당 5,000원 그러니까 뭐 10,000평 들고 있어도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가 보유세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토지는 아마 취득할 때 한 4.6%인가 세금을 내게 되고 보유세는 뭐 사실 신경 쓸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이 되면은 한 금액이 4배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뭐 임야가 한 5,000원 정도 땅 근처에 전이 있다 그러면은 걔는 그래도 한 2만원, 25,000원 정도까지 공시가가 가거든요. 공시가 25,000원, 10,000평. 그러면 어쨌든 간 자기가 공시지가로서 평가받아서 세금 내야 되는 것만 2억 5천 정도인 거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그 정도 공시가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이나
이제 현금 유동성, 그리고 필요할 때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유리함들이 많이 생길 텐데, 토지는 뭐 만평 누가 거래하겠어요? 수요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인간 거래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평수 되는 것들은 이제 농지은행,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뭐 매입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나라가 임대를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역별로 필지를 잘 잘라서 특색 있게 농산물도 만들고 그걸 브랜딩도 하고, 그리고 이걸 꼭 내수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하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야 되는데, 뭐 관점의 차이겠지만 정말 농림식품, 뭐 농림축산식품 무슨 부인가요? 농림부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그 정도로 이제 큰 틀로 생각해서 뭐를 또 모르겠어요.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랑 같이 뭐 협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국가지대계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고 혜택을 받는 구조가 우리나라 공직체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잘 돼도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오면 이제 횡성 정도인데요. 뭐 제가 있는 평창은 사실 데일리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길에 대한 컨디션도 그렇고. 근데 여기 횡성, 이제 오른쪽에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제 맨날 찾아본다고 안 찾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되게 좋은, 여기에 저 정도 퀄리티로 지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도 횡성에는 좀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횡성역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서울까지 들어가는 길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남 쪽, 동쪽, 뭐 잠실 정도가 만약에 직장이라 그러면은 사실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청담동도 나쁘지 않고, 삼성역 이런 데까지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에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횡성의 이 국도길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게 우측이 이제 횡성, 이게 뭐라 그랬나? 이거 군이니까 어쨌든 군 메인이거든요. 저 오른쪽에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파트인데 제일 스카이, 제일 위층이 연결돼 있어요, 서로. 서로 이제 막 뭐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스카이 라운지처럼 돼 있어요. 저기가 이제 약간 무슨 입주민들 커뮤니티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했나. 그래서 야, 저거는 괜찮다, 되게 멋있게 잘 해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 뭐 횡성 중앙공원도 잘 돼 있고 문화체육공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녁 밤늦게 오더라도 메인 도로에 불도 안 꺼지고 뭐 상업시설도 꽤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꽤 나쁘지 않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나쁘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횡성 정도도. 그리고 일단 뭐 서울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주가 여기서 가까우니까, 뭐 횡성에 없는 것들은 원주에 접근해가지고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평창에 계시는 분들도 뭐 동쪽으로 나갈 때는 강릉을 이용하고 서쪽으로 나갈 때는 원주를 이용하는 것처럼,
어쨌든간 1시간 거리. 뭐 여기서는 이제 원주까지 뭐 30분 정도면 접근이 되겠죠. 지금 오른쪽에도 여기에 저 정도 단지의 아파트의 수요가 있나 이제 싶다가도 있으니까 있겠죠. 투자 가치를 위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굳이 뭐 무리하게 대출 받고 깔고 살았더니 뭐 몇 년 지나서 뭐 두세 배 올라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도 꽤 저는 나쁘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 이 동네를 흐르고 원주를 통하는 그 강이 섬강이죠. 섬강. 지금 오른쪽 잠깐 보였던 여기는 안 보이겠죠. 영상에서는 여기 섬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름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나 육상할 수 있는 길도 이 정도는 원주나 행성은 그래도 예산이 좀 있으니까 저런 강변, 수변공원 조성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들이 좋아지겠죠. 앞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농업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뭐 심심하면 포크레인, 트랙터, 지게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별장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쁘게 잘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 촬영 시작한 다음부터 두 번째 신호에 걸렸습니다. 평창 오는 길에 좋은 것 중에 하나? 행성유계소가 고속도로 치고는 되게 금액을 되게 합리적인 금액 수준으로 리터당 주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평창 IC를 나와서 평창으로 들어오면은 평창군에 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리터당 진짜 심한 데는 200원 정도 비싸게 받는 곳들도 있어요. 뭐 수요와 공급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심지어 동네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주유하러 고속도로 행성유계소를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제 평창 쪽에서 국도를 타고 서울을 갈 때 직진을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1차 우회전을 하는 길입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10km쯤 또 직진을 쭉 하게 됩니다. 네, 국도를 가다 보면 이 길 타고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어디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항상 이상하게는 이제 서울에서 오는 길에 주유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양평 쪽에 가면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좀 양평 한강변으로 되게 예쁜 카페들 길을 좀 지나서 한 10에서 15km 정도 더 쭉 가다 보면은 주유소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되게 저렴합니다. 첫 번째 주유소랑 두 번째 주유소랑 이제 보게 돼요. 아마 GS랑 SK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 더 저렴한 데가 있나 한번 쭉 지나갔더니 조금만 거기서 더 가면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금액 차이는 리터당 거의 뭐 10원 언더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거의 뭐 원 단위로 차이가 나는 걸 봐서, 뭐 어떤 특정 주유소에서 할인을 많이 받는 할인이나 적립 많이 받는 카드가 있으시거나 뭐 그 주유소에 적립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알뜰 주유소보다는 그게 유리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가능하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긴 합니다. 거기가 이제 일반적인 시내에서 보통 접하는 금액보다 리터당 150원 정도 싼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주유했을 때도 그 주유 타이밍을 놓쳐서 서울에서 어디 일정 보다가 좀 저렴하다고 했을 때도 1602원이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한 1550원까지도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한 대도 싼 데였고, 일반적으로는 거기보다 50원 100원 비싸다고 보면은 이제 이 길에서 제가 주로 주유하는 그런 것들은 한 리터당 150원 정도 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1리터에 150원이면 한 번 주유할 때 뭐 10리터 주유했다. 그럼 리터당 19km 정도 이제 평균 연비 주행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 정도 차이가 이제 이렇게 주행거리가 긴 차들한테는 어마어마한 TCO의 차이를 만들어주죠. 오늘 오토바이가 종류별로 지나가네. 할리도 지나갔고, 아니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도 있고. 아, 저기는 지금 뭐 주연 양조장이라는 곳을 지나갔는데 저 이제 궁금해요. 뭐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약 400m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드론이 여러 가지로 뭐 영상 촬영계에는 뭐 이제 드론 없으면은 그런 프레임을 못 찍으니까 당연해졌고, 가장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드론 배송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성에 부침을 끄는 것 같고,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드론을 방제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방제 또는 이제 비료를 뿌릴 때. 아까도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하나 보였는데 드론 방제 그 지원금 신청 사업 뭐 이런 게 또 있어서 반대편에 또 라이더 한 분.
집 이제 아래쪽 필지도 이제 농사하시는 이제 땅들이 다 해서 몇천 평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고난의 주간이 좀 다가옵니다. 퇴비를 이제, 근데 이게 퇴비를 뿌리는 기간도 원래 존재를 하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냄새나는 퇴비는 이제 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짬짬이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날짜를 맞춰서 또 한 번에 쭉 뿌려주시면 좋은데 또 그러지 않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 못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뿌리는 기간 동안은 이제 바람을 통해 날아오는 이제 응가 냄새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문 열고 밖으로 못 나가고 그런 짧은 뭐 정말 길게 그러면 한 2주 3주 정도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길이 6번 국도네. 6번 국도. 근데 확실히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눈으로 봐도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다. 느껴질 정도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저 오른쪽에는 초등학교는 헬스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우현초등학교네. 우현초등학교. 전방에 체육관도 연속으로 왼쪽에 크게 단속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교장 선생님 훈화하시는 훈화대도 버섯 모양. 길 건너가셔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없고 차들은 계속 오고.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오른쪽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모듈러 주택을 그냥 서브로 하나 설치하신 것 같은데, 바닥 기초 안 하시고 그냥 기초석 같은 걸로 올려놨다가 한쪽이 무너져서 주택이 같이 기울어서 무너져 있는.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럴 것이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그럴 것이겠지만, 정말 싸고 좋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뭐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경제관념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싸고 좋다는 건 없다. 만약에 존재를 하더라도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통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가 정성적으로 싸다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업체의 수익성도 좋고 그걸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싸네 라고 생각할 정도면 좋은데, 그냥 그것도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상호 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지, 그게 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회사는 마이크로 마진만 보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 언제가 사라진다, 그게 나한테 필수적이었던 거라면 짜증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상품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희한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서비스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좀 이상한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타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합리적인 것인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차선적인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희도 이제 항상 저희한테 건축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싸게 지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짓고 나면은 사실 저희는 그렇게 짓는 방식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축주님이 오시면은 사실 뭐 설명드릴 건 설명을 드리고 다른 데 가셔서 그렇게 하는 곳과 하시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쓰지 않아야 할 것도 이제 당연히 써야 될 것까지도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건축이라는 건 전체 공정의 예술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이제 가격을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기초공사를 한다 그래도 사실 저는 그냥 중간으로 했습니다. 근데 기초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짱짱하게 베이스로 하려 그러면은 1240T 뭐 정도 뭐 이렇게 240 강도부터 시작해서 두께, 그리고 이제 사이드 마감 미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물이 안쪽으로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 모르지만 이제 계속 이제 구배를 잡아준다 그러면서 물 흘러가는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경사도를 줘야지 최소한 그 아래쪽으로 구배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경사도를 최소한 2도 이상은 쭉 만들어 주면서 해야지만 좋은 기초공사가 돼요. 마당을 해도 똑같은 마당을 해도 마당 뭐 개판으로 하면은 비 오고 나면은 콘크리트 그 기초의 중앙에 물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은 일당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렇게 견적을 주면은 이게 맞는 견적인데도 불구하고 저 업체는 100만원 싸게 해준다는데 200만원 싸게 해준다는데, 근데 그게 싼 게 아니고 그만큼 공정을 안 하거나 그만큼 자재가 불량한 걸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저건 진짜 너무 위에 그래도 뭐 얼마짜리를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땅에 베이스가 무너져 가지고는 건물이 그냥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도대체 처음에 저거를 납품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으며 그냥 기초석 몇 개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띄움으로 해놔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건지. 지금 약간 이제 격앙돼서 얘기하다 설명을 놓쳤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가는 길은 아까 오는 길에 이제 한 번 다시 두 번째 우회전하는 길이 아까 저기였습니다. 그 일로 우회전 들어오면 이제 양평으로 진입하는 거죠. 쭉 가다 보면은 앞에 이제 양평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왼쪽에 주유소 SO일 주유소를 마지막 간판을 다시고 운영하시다가 이제 폐업을 하신 분이 또 있네요.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주유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밑에 주유기 밑에 이제 그걸 공급하기 위한 탱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탱크가 붙여 있는데 그 또 주유소는 폐업도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냥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혹시라도 그 설비에서 누유가 미세하게라도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토지가 생각보다 안쪽에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그런 기초 겉으로 안 보이지만 안쪽에 묻혀 있는 탱크 또 드러내 가지고 또 이제 다 철거해야 되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유소들이 접근성이 되게 좋은 땅들에 있잖아요. 뭐 바로 인접도로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코너에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도 원래 주유소가 서울집에 그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상가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주유소를 뭐 자기가 임대해서 하고 있던 분들은 사실 실제로 거기 돈을 못 벌고 계셨던 거고, 땅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땅을 살려는 사람이랑 잘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땅값도 잘 치고 받고 나오고 한다면은 그런 쪽은 이제 새로운 시설로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저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런 땅은 폐업을 하려면은 저렇게 방치되는 이유가 저렇게 두는 게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속도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길밖에 또 없었으니까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당연히 주유도 해야 되고 저런 주유소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주유 매출도 좀 나왔을 것이고 했을 텐데 이 학교는 폐교는 거래가 안 됐나 봐요. 철거된다네요. 아쉽다. 시골길로 갈 때 조금만 한 5km 정도만 더 가면은 한 번 더 이제 길게 크게 우회전하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그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약간 그래도 서울 진입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5km까지가 이제 시골길 운전하는 느낌 마지막으로. 이제 막 봄이 돼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초록초록한 느낌도 아직 부족하고 이렇게 있는 길에 있는 나무들도 아직까지는 이파리 하나 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황량한 느낌은 있는데 진짜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즌에 지나다니면 어떤 느낌이 날지. 저기 텃밭하시네. 여기도 저기는 사이즈가 정말 딱 주말 농장.
도대체 여기에다가 왜 저 컨테이너를 해서 커피숍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의문이 드는. 나름 필지 토목 베이스 정리는 되게 예쁘게 잘했거든요. 거기 센터에 딱. 그래서 저게 그냥 뭔가 장사를 생각하고 한 건지 뭐 아니면은 그냥 뭐 가끔 칫을 아지트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오야 저 뭐야? 처음 봤네. 묘가 하나가 되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기 이런 길 같은 경우가 이제 딱 봤을 때 양쪽에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저도 사실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개하면 이 길도 뭐 엄청 예쁠 것 같네요. 국도의 변수. 여기는 이제 뭐 약간 공벽 공사를 하는 중이네요. 근데 이제 국도에 많은 길들은 1차선이기 때문에 보통 공사할 때 저렇게 한쪽에서 교통 통제를 해주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왼쪽은 되게 독특한 게 원래 주유소의 땅을 한옥 건축업체가 이제 약간 도색하고 뭐 자재 같은 거 내려놓고 뭐 이렇게 쓰는 공간으로 바뀐 특이한 공간도 하나 있고. 카라반을 집처럼 만들어 놓고 만드셨네. 카라반은 바퀴가 달려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설 건축물이나 건축물 개념으로 보지 않거든요. 뭐 건폐율이나 이런 거에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은 좁은데 나는 좀 그렇게 이런 걸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 수도 전기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저런 걸 갖다 놓으시는 것도, 또는 나중에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뭐 이동형 모듈러 주택 나중에 떠서 팔 수 있다.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 있지만, 내가 뭐 모듈러 주택을 제일 뭐 저렴한 모델을 요즘 막 3천만 원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좀 고급으로 했을 경우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만약에 내가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걸 또 기초에서부터 분리해가지고 설비들을 다 베이스를 분리한 다음에 떠서 가져가야 돼. 크레인 비용 별도로 들어가, 이동 비용 별도로 들어가,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 이동에 제한이 많아. 얼마까지 감가가 돼야 그지 그걸 사갈까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 카라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보시는 거 말고 되게 독특한 컨셉의 카라반 많아요 요즘에. 잘 알아보시면. 근데 뭐 엄청나게 수요가 많진 않다 보니까 뭐 그런 업체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래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채널들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업체들 가끔씩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독특한 아이디어로 되게 예쁘게 만든 데들 많거든요. 근데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 어찌 보면은 걔는 뭐 내가 깨끗하게만 잘 썼다 그러면 다른 잡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닌가. 일단 지금 제가 한 번 더 우회전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컨트리웨이 시골길 운전의 끝 구간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끊어서 약간 들어가는 길로 영상을 쪼개야겠네요.